네, 한국국방연구원의 국제전략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두진호 연구위원입니다. 제10회 육군력 포럼 계기에 이렇게 뜻깊게 두 개의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 발제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불법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서 8일째가 됐고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과 그리고 중동 위기는 오늘로 298일째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은 공통적으로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보 오판으로 인해서 개전 초기에 전장 주도권을 상실하게 됐고, 양측 모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제한되고 있고, 또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이 어떤 여하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통찰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급격한 기술 진보, 그리고 인구 절벽 등 이런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상군의 영역은 대체 불가함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군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종결하고 또 군사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핵심 파트너이라는 부분, 그리고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공존, 그리고 우리 사회와 상생하는 핵심 전력이 바로 육군이라는 것 또한 두 개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예 선진 강군 육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육군력이라는 주장을 제 발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전황 평가로부터 육군력 회복 및 강화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황 평가입니다.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개전을 선포를 했고요. 한 달이 지난 3월 25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맞춤형 전쟁 계획으로 인해서 여하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벨라루스로 들어갔던 러시아군의 동부 군간부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이렇게 전선 조정을 강요를 받았습니다. 작년 7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함으로써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쟁, 그 이상의 전쟁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 달에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공식 정상회의가 스위스에서 개최가 되었고, 오는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인 러시아까지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6월 달에는 러시아, 북한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퀀텀 점프를 하게 됨으로써 이런 관계가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을 확충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선이 교차하게 되었고, 지상군 위주의 진지전과 드론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기존에 점령하고 있는 4개 주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인 하르키우 일대까지 일부 전선을 확장을 했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공격 작전을 위해서 북부 집단군을 별도로 편성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동시에 도네츠크 좁은 정면의 주타격방에 전투력을 집중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지속 능력을 소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정면 돌파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헤르손 동안 지역에서 소규모 도하 및 상륙 작전을 지속을 하고 있고, 특히 무인 체계를 활용해서 흑해함대를 공격함으로써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고, 나아가서 우크라이나가 육상 국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러시아군의 오데사 진출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공격 작전 대신에, 대규모 반격 작전 대신에 전략적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침공을 했고요. 이 사건 발생하고 불과 10일 조금 넘어서 미군이 배치되지 않은 이스라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다양한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현실을 했지만,
전쟁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유엔 안보리는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석방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일부 이스라엘의 국제사회 여론이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후티 반군이 텔 아비브를 공격을 했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추정되는 세력이 골란 고원 일대의 축구장을 공격함으로써 어린아이 12명이 사망함으로써 중동 지역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역시 대규모 지상군은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상군을 지속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가자 지구를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마스는 여타 후티 반군을 포함한 헤즈볼라를 포함한 저항의 축과 함께 이스라엘의 항전을 지속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이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오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 충분한 전력을 다 쏟아붓지 못했고 그런 러시아의 이런 퍼포먼스가 2014년의 교훈처럼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 비록 일부 축선에서 지상군 진출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지만 헤르손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군이 석권하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전선 불균형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2019년 기준입니다만 러시아군은 러시아의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간이라 하면 최소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는 해군이라든지 공수군, 특히 전략 미사일군에 대한 현대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상군은 현대화 비율이 50%에 채 이르지 않았고, 그러나 현재의 전쟁은 러시아가 강조하는 특별 군사작전은 지상군이 끌어가고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2014년 크림피탈 이후에 러시아군의 전면적 침공에 대비해서 최소한 전쟁 초기만큼은 맞춤형 전쟁 계획을 발전함으로써 공세 이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잘 발전시켰고요. 또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전 의지가 잘 결집이 되어서 조기에 총력전 태세가 확립되었다라는 부분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좀 장기화시키고 또 러시아의 국력을 소모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호기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비해서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징벌적 조치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강력하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렇게 감행함으로써 러시아의 고립을 유도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반전 여론을 확산할 수 있었고요.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 무기,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이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입니다. 팔레스타인 정책에서 유화 정책들이 있었고 그 기간에 유장 평화 공세에 장기간 평화주의에 만연된 측면도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고요. 또 하마스의 전쟁 준비와 관련된 정보 오판과 이스라엘군의 유대교 안식일의 아주 취약 시간을 활용한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경계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개전 초기에 기습, 대량 복합 공격을 통해서 일부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장기간 저항을 통해서 저항을 위한 그런 전쟁 지속 능력을 확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서방연대 이스라엘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엔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렇게 좀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전쟁을 육군력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전쟁의 특징들을 좀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러시아와 이스라엘 공통적으로 각각 우크라이나와 하마스에 비해서 질적, 양적으로 최소 7배에서 10배가 넘는 그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어떤 측은 억제에 실패했고 또 어떤 측은 여전히 가성비 전투에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동맹 및 우방의 전력 제공 등 안보 지원의 질적, 양적 수준이 특정 국가의 전쟁 지속 능력 확충과 매우 직결된다는 사실을
두 개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투기, 항공모함 등 이런 첨단 전략 무기도 중요한데요. 동시에 지상군의 역할, 특히 최근에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신뢰성이 입증된 무인 공격구 등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신뢰성이 입증이 되어서 6.25 전쟁 당사자들 또한 비접촉 전투를 통한 생존성을 보장을 함으로써 전투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간단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러시아군의 주요 무기체계 피해율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무기체계 피해율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이 데이터는 2002년 3월부터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양측의 무기체계 피해율을 종합해서 간단한 통계를 통해서 얻어낸 수치인데요. 결론적으로 양측 모두 다 무인 체계와 포병 그리고 기동 체계에 의존한 지상전 위주의 전투를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볼 수가 있었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비교해서 압도적 포병 전략을 바탕으로 무인 체계를 활용한 방어 작전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의지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상대적으로 러시아군에 비해서 무기 체계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좀 열세이기 때문에 그나마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무인 체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없는 드론 및 무인기 작전을 통해서 일부 제공 작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두 개의 전쟁을 바라보는 북한의 전지적 시점입니다. 북한 또한 6.25 전쟁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전후 분석들을 하고 교훈을 얻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기습, 복합, 대량 공격을 통한 속전속결 전쟁 계획을 지속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 말부터 북한이 두 국가 체제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에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주장을 함으로써 한반도 완정을 위한 매우 공세적이고 호전적인 대남 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 발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러북 간의 군사 협력, 나아가서 군사 기술 협력까지 많이 발전하게 된다면 이제 북한의 국방력 5대 발전 계획이 가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육군력 회복 그리고 강화를 위한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외부에 우리의 육군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육군력의 내부 도전과 기회인데요. 먼저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초급 간부 획득 난항 문제, 그리고 핵심 중경 간부들이 유출되는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이제는 육군력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군 간부들의 직업 만족도가 급락을 하고 있고, 직업 군인으로서 선배 장교 부사관들이 후배 장교 부사관들에게 이 직업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의향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들도 육군력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첨단 기술이 이렇게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국가 방위 중심군으로서의 어떤 육군의 역할이 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정서들도 없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6.25 전쟁을 통해서 역시 전쟁을 종결하는 이런 핵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지상군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군력 도전과 기회 외부 요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은 이제 두 국가 체제론을 주장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세적 대남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접적 지역 일대에서 방벽 설치, 최근 지뢰지대 보강과 전술도로 설치하는 모습들, 또 GP, GOP 시설 보강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북러 동맹 관계를 통해서 전략적 이익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아직 북중러가 군사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현 단계에선 적어 보이나 여전히 중러가 초보적 수준의 연합태세를 확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 중러의 협력에 함께하는 것도 시간의 문제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육군력 회복 그리고 강화 방안에서 짧게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육군의 목표는 국가 방위 중심군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또 지상전에서 승리하고 국민 편익을 지원하고 정예 강군 육성을 한다는 이런 목표들은 여전히 이런 전통적 목표는 불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군의 전략적 가치는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군사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우리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생하고 공존하는 대체 불가한 군종으로서의 국방부가 추구하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기대는 갈수록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다영역 대응 능력 그리고 혁신, 중단 없는 혁신, 안전과 생명 존중, 투명성과 신뢰성, 공감 능력을 통해서 주권을 소호하고 영토를 보존하라고 하는 시대적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육군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군력에 대한 유지와 또 그것을 혁신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먼저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각군 사관학교와 그리고 병과학교 등 이런 양성 및 보수 교육 과정에 있는 이런 자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 봉사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성과 도덕성을 확립한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육군역 오기 전에 최근에 대대장반, 연대장반 이 지금 용어가 지휘참모 과정으로 이렇게 좀 통일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한 달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부임 전 특히 지휘관 같은 경우에 부임 전 인수인계는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우리 지휘관 요원들, 특히 지휘관 요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이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지휘관을 나가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안전하게 부대를 지휘하고 또 군사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전투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중대령 지휘참모 과정에 좀 시간, 획기적인 시간 이렇게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징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과 일반 공무원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은 2.7에 3.1건, 군인은 15.2에서 29.2건 등 대략 징계 처분이 9배 이상의 많은 이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독 왜 우리 군만 이렇게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에서의 징계를 남용을 하지는 않은 징계권을 남용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 지휘권을 유축시키지는 않았는지, 전투력을 이렇게 유축시키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아주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출생 인구 절벽에 대한 것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숙한 그런 구조적인 도전인데요. 육군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이제는 병력 구조, 나아가서 부대 편성까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조치는 육군력의 임계점의 그 다가오는 속도를 일부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전쟁을 통해서 유무인 복합체계의 중요성, 그 신뢰성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육군이 추진하는 로봇 체계, 특히 폭발물 제거, 지뢰제기 개척 등 고위험 분야, 전장 상황과 전투원의 한계를 초월하고 또 악조건 환경 속에서 단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 그리고 전술제대 감시 정찰과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유무인 복합체계, 가성비 무기체계들을 속도감 있게 획득하고 전력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신속 획득 제도가 입법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통합 소요 기획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어찌 보면 준전시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런 획득 제도도 전향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또 최근에 각급 수준에서 우리 육군에서는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전술적 수준 그리고 작전적 수준에서의 그런 연합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야말로 유사시를 대비한 상호 운용성 확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다들 그런 노력들을 경주하고 계실 텐데요. 지휘관이 동참하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의 훈련이 아닌 하나를 하더라도 전시 임무 위주 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하고 또 싸워 이기는 그런 것들을 습관화하고 습성화하는 개별 장병의 육군력 내적 동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육군에서는 인성교육을 일부 아웃소싱해서
외부 인력을 통해서 인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나아가서 반기 집중 정신 교육 또한 점진적으로 아웃소싱을 통해서 간부들의 어떤 부담을 좀 완화하고요. 그 시간에 준비해야 될 시간, 또 그 교육 시간에 간부들 또한 좀 회복되고, 동시에 그 교육의 질은 좀 높임으로써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